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저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 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했던 괴 비행체는 풍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는 외교안보 특보 내정자인 문정인 교수가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이후 방북 불허, 교역 중단 등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이제는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북한 뉴스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풍선에 기관총을 쏠 정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인간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원시 인류 때부터 숲을 속에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면 두려워했습니다. 본성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식이 그 불확실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쪽이 훨씬 처리하기 쉬운 감정이니까. 무섭다기보다 나쁘다고,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악해서 싫다고 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윤리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상대하길 기대합니다. 그 경우는 상대와 어떻게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정할 것인가, 그걸 놓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윤리적 단죄 대상이 되면 어떻게 처벌하고 응징할 것인가를 우리끼리 논하게 되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적 실체를 끝내 응징하고자 할 때 옵션은 하나입니다. 전쟁이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제 다 죽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니, 저희 오프닝 멘트를 먹고 감동 먹었어요? 감동적인 표정을 짓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랄까, 아주 철학적 깊은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시사인의 아까 했습니다. 했나요?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네,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어제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겁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인데요.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이건 저희가 몇 차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일 이 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절대. 시간만 지나가지. 그런데 시간을 끌어봐야 그 덴마크에서의 수감 기간은 국내 귀국해서 만약에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이렇게 산입이 안 돼요.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까지 된 마당에 더 이상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귀국을 하면 아마도 이제 2대 사건 그리고 삼성 네, 승마와 관련해서요. 네, 뇌물건이 있습니다. 뇌물건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검찰이 신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됐다. 뭐라고 답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제 아마도 대략 한 달 이내에는 성공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어제 2대 학사비리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시종일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두둔했는데 자신의 딸 정유라는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산 채 삶을 지키고 있다면서 정유라의 상태를 거듭해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린애의 영혼을 이 정도로 죽였으면 됐지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검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가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금고에. 네, 비밀금고 존재에 대해서 폭로했죠. 근데 그 폭로 이후에 그 자택을 팔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시호 씨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인데 사실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있었다고 치더라도 대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예. 장시호 씨가 머지않아 석방될 것 같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석방된다는 건 이제 구속 만기를 채워서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의 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장시호 씨가 과연 이제 숨겨진 이모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최소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지난번에 너무 주장했지만 그리고 이 돈 금고는 어디로 갔을까? 예, 궁금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뉴스는 앞으로도 저는 추가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고 직접 시연했습니다. 또 속도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상황판 설치에 대한 계기로 일자리 확대에 더 박차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발 홍보기사죠. 홍보기사라고 봐야 되죠.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청와대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뉴스니까. 상황판을 설치했다는 게 뭐 큰 뉴스는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예. 이건 그냥 기사를 읽으면 끝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집무실 모습이 공개돼서 사진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발 홍보기사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만나고 돌아온 특사단과 어제 간담회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 제대로 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사단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미중 양국에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는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본에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미중일 모두 현안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에 간 송영길 특사는 아직 안 돌아왔죠? 네,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면 저희가 인터뷰해서 한번 뉴스는 팔로우 하겠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있었습니다. 어제 첫날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여야 청문위원들의 평가는 상반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총리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통과했다고 합격점을 줬습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결정적 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 만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부적격으로 아직 판단을 내린 야당이 없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요. 저도 어제 틈틈이 챙겨봤는데 보통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아들 병역 면탈 문제. 이거는 해명이 만약 맞다면 해명은 이제 내하 수체 이상으로 뇌수술을 받아서 결국 가려고 하다가 못 갔다 뭐 이런 건데 이 해명이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개인 병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은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병역 면탈을 위한 온갖 기법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동안 아주 많은. 근데 군대를 안 가려고 뇌수술을 일부러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수준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버지 군대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뇌수술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제가 당시 실제 뇌하수체 이상으로 전신마취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이제 밝힌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제시된다면 이건 개인 병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 전입 부인이 교사인데 좋은 학교에 배정되려고 다른 주소지를 등록을 했다. 네.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교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분명하죠. 네,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어제. 네. 다만 나중에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그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닌 거를 밝힌 건 야당의 몫이니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결정적 하자를 잡아서 이거라고 야당이 제시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쭉 답변을 듣다 보면 이쪽 진보 진영의 유권자라면 문제 삼을 만한 발언들이 있긴 있었어요. 김영란법 재검토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 아니라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네. 현 정부와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규제 프리존 찬성했다. 이건 문재인 공약과도 충돌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임명된 뒤에 이런 대목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청와대와 조율의 필요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태 청문회가 대부분 신상 또는 자격, 그러니까 비위, 개인 비위. 예, 도덕성 검증에 예. 주로 포커스 맞춰 있었습니다. 이거는 청문회가 생긴 이후 이래로 항상 그래왔고, 예. 민주당도 그래왔고,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부동산, 위장전입, 세금, 병역, 똑같은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어제 바른정당 김영태 의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총리가 과연 정책적 준비가 돼 있냐, 국정수행 준비가 돼 있냐, 이 방향에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 모두 반론에서도 드러나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한 정책 질의의 어떤 내용,
떠나서 청문회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자체로 저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청문회 질의를 이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3부 인터뷰를 따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갔다고. 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기자들이 했었는데 총리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청문회 관련해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유권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디어 관련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청문회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시청합니다. 첫 번째. 이런 정치적인 콘텐츠를 마치 대중문화를 대하는 수준으로 직접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막 내용도 공유하고 예전엔 재미없어서 안 봤거든요. 이런 직접적인 참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내 뜻과 안 맞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이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더 이상 두렵거나 멀리 있는 존재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뽑아서 일 시키는 공복 이런 시각을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왜 미디어를 통해서 몇 마디 코멘트 딴 게 전부였잖아요. 접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정치인이 직접 출연해서 1시간씩 막 떠들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정치인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 시작한 팟캐스트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바뀌었는데 마인드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처음엔 헤맸잖아요.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한 불가능한 여의도의 문법에 따라. 그랬더니 바보들아 그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광장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면서 정치인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해야 하는 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시켜서 보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정치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처음 겪는 경험이라 막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기 익숙해져야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만 어제 총리 후보자 이야기는 그 문자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 말은 예의가 바른 사람도 있고 격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점점 뭐랄까요 훈련이 되고 튜닝이 되어 가겠죠. 왜냐하면 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처음 만들어진 현상이라 양쪽에서 모두 당황스러운 부분과 뭐랄까요 아주 서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해서 없어질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하여튼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예의를 지키는 수준에서. 예. 네, 유권자들이 개개인들이 예의를 다 지키라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서 가다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스스로 깨달아 가겠죠. 유권자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도태된다.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의원의 김포공항 노룩 백신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노룩. 그거요? 네,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기자들이 관련해서 화제가 되자 물어보자 수행원이 보이길래 이렇게 밀어줬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면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더나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한테는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본인과 아주 가까운 수행원이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고 밀어줬다 이거죠. 캐리어를. 자율주행을 시킨 거죠. 잠시.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비치냐면 자기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화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화면만 보면 둘 사이의 관계도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아랫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하고 하대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왜 그게 이상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역시 정치를 앞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예민해졌어요. 사람들이 섬세하고. 자, 하여튼 그렇게 보여서 다들 그걸 근데 우리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레딧이라고 미국 굉장히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영어로 이 동영상을 놓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예, 제목이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해서 스웩. 약간의 허세. 예.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전 세계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반응은 공통적인 거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 순요. 네,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어제 대법관 심리를 통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리 대선 토론회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 앞으로 이 이슈가 진보 보수, 지금까지도 계속 북한이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거든요. 이 기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원래 진보 보수를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없어요. 예. 상대, 예를 들어 적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동성혼에 관한, 인권에 관한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종교적인 문제. 이건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 진보 보수를 어떻게 가르느냐 하는 논쟁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짧게 이제 하도 큰 인사들이 많아서 주목받는 뉴스는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 현 정부 인사 관련해서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실은 검찰에서 수사관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원래 민정수석 업무 지원을 하려고 수사관이 파견이 돼요. 이 파견 수사관은 보통 청와대가 이 사람을 보내라고 하거나 검찰에서 이제 추려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TK 지역에서 수사관이어서 한 사람도 안 빼고 제가 알기로는 TK에서만 민정수석실에 수사관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공모를 했어요. 신청을 받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라인에서 뽑거나 특정 지원만 할 수 없죠. 신청한 사람의 몇 배수 중에 뽑아야 하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 큰 뉴스인데 다뤄지지 않아서 이 정부 인사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큰 시그널인데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청취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는 여당이라서 거꾸로 순서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불후의 명저인지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음악이 이제 나가고 방송하시고 후폭풍이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김어준 공장장 이 방송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힘든 한 주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치렀죠. 전쟁통에는 부모, 형제, 자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무슨 염치로 그것도 온전한 상태에서 지난주 한 20일 만에 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는 각오는 했지만은 너무나 아팠죠.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는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나갔냐 이런 얘기. 사실상 이 방송 제가 출연 안 하고 그냥 한동안 잊혀져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그렇게 나는 조언 안 하셨나요 혹시? 지금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저렇게 자신을 비워내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 삶을 포기한 저런 삶까지는 아니고요. 삶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구나. 이런. 김성태 의원님의 그 과거의 젊은 시절에 중동 근로자로 갔던 그 헝그리 정신, 그 헝그리 정신으로 보수 혁신을 위한 그런 아이콘이 되시면은 국민들이 다시 세기를 열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전에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새가 날아든다에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 음악을 바꿨어요. 잠깐 들어보실랍니까? 또 뭘로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이게.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서 있는 서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물새 한 마리 물새 한 마리 물새 한 마리 짝을 지 따뜻한 곳인 줄 알고 날아갔는데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외롭게. 아니 근데 공장장님. 예. 나머지 11마리 또 있지 않나요? 그분들을 왜 김성태 의원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을 위한 음악도 따로 있긴 해요. 저희가 음악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들어볼까요? 슈퍼 우렁차는 소리 목소리 오현대 목소리 오현대 목소리 오현대 전부 수자 알레타 우주의 악마를. 그분들은 지금 김성태 의원님 뒤에 다 가려져 있죠. 근데 왜 김성태 의원님만 유독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청문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대감 때문에 그만큼 또 실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요. 위원도 아니고. 그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기라면 조만간 서울시장도 가능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한
이후에 부활한 정권입니다. 저희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자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빼저린 자성과 반성 국민들에게 진정어리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어준 공장장 당신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결론은 어리를 지키고자 한 일이 어리를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성문 쓰신 거는 간결하고 메시지 전달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새 길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 예, 저는 이리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으시려고 스스로 저는 첫 번째 분명히 온 목적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척결 이게 정치의 목표입니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이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보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신부터 자성하고 반성하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라는 국민들에겐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까지 3번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3차 공청회 때 오셔서 그 바쁜 경선 와중에 내가 이 특별법 제정을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2차 공청회 때 사회까지 봐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죠. 네. 마지막 4차 공청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4차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당에 한 분씩 패널을 정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박영선, 그 다음에 국민당은 김경진 이런 의원님들도 포진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서로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아무도 패널로 나오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하소연을 김성태 의원님께 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 추진에 가장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지금 그럼 그 자리에서 나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들 지금 박근혜. 근데 혼자서 그게 되나요? 그래도 그 내에서 그래도 아주 독보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이 부분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금 갈망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 특별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성태 의원만한 분이 상대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일에 김성태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국민들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의 직접 워딩으로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갔기 때문에 간 이후 해야 할 일의 리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좀 전에 제가 한 2가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헌재 결정 부정하는 세력과 저는 싸울 것이고요. 친박과 싸운다.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수 정치로 절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아직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보수 정치 정당을 갖다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 이렇게 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인 진실은 이제 정유라도 이제 뭐 귀국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 실체적 진실은 더 앞으로 밝혀질 게 많다 봅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최순실 부정한 재산을 이렇게 축적한 게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걸 다시 탄소해야 되겠죠. 그런 뭐 운동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나가시려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혹은 신뢰를 등에 업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추락한 본인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와중에? 저는 절대 뭐 솔직히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부모 형제 자식 다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부모 형제 자식 나 자신이 금방 찾아집니까? 저는 한참 더 맞아야 할 것이고 뭐든지 저는 맞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만 잘해도 금방 비교되면서 훌륭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잘 기획된 상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팔고 있어요. 좋은 상품을 잘 포장해서 싸게 그것도 재벌 총수가 직접 나서서 팔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결코 정권 잡자마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요. 애교안보 특사 파견하는 문제, 뭐 통합과 안정 핵심을 또 고루 갖춘 인재를 그렇게 등용하는 그런 문제, 또 뭐 대통령이 연차후가 쓰는 거 봐요. 그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대통령이죠. 또 인천공항 방문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과 불평등 비준규 문제 해결 의지 보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년 추도식에서 그 감동 한번 보세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다시 안 찬다. 이 뭐 대단한 거죠. 이건 엄청난 이 국정 운영 이 기술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 성공하지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기회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논조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가 괴멸할까봐. 네. 근데 그럴수록 국민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국민들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나라의 위기를 이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면에서 협치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 김성태님 혹시 내가 이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혼자? 뭐 결코 이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이런 방송이나 또 정치적 행위 자체가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결론은 진정성이죠. 뭐 저 같은 진짜 뭐 이 중동건설 노동자 출신이 그것도 서울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 했고, 뭐 또 최순실 같은 그런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까지 했고, 제가 뭘 뭐 바라겠습니까? 저거는 뭐 저 자신이 지금 뭐 이 방송에 와서 인기에 영합된 그런 어떤 그 또 순간을 즐기고자 하면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자신이 지난번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독야청청하고 욕 안 하도 먹으려면은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썩고 문드러진 여기서 내 마지막 정치를 불살라 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안민석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이거 추진하고 제정하시면은 김성태 의원님 내년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 국민들이 다시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여기서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런 지금 위험합니까? 그런 인식을 왜냐면 저보다는 저희가 김총수가 그런 정치인 촉이 더 빠르니까 그렇게 지금 위기입니까? 저희가 받은 문자가요. 저희가 방송한 이래로 가장 많았던 경우에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이 방송에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출연한 것보다 문자를 더 많이 받았다. 솔직히 저한테도 김성태 의원이랑 이제 친하지 마라.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 주는 게 그게 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유가 중요하죠. 김성태 의원님이 잘 나갔을 때는 몰라도 지금 저렇게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죽 드시면서 지금 얼굴도 지금 헬스케지셔가지고. 얼굴은 헬스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김우중. 됐잖아요. 김우중 공장장은 잔인하면서도. 또 오로지 이 방송의 시청률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지난 정권 내내 이빠른 소리 했다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 억울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주류가 아니라 항상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홀대받았다. 혹은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과거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자유한국당에 간 것이 지금 말씀하신 친박 또는 최순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박근혜, 그림자 지우고,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런 뜻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안에 개인을 위한 사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욕이 전혀 없나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역도 있긴 있지. 국민 없는 정치가 어디 있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하면서 이 와중에 김성태 정치 인생 조금 더 늘리려고 수작 부리는 그런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게 대선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자면 여기보다는 저희가 낫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바른정당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계획적인 다시 보수가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니, 지금 제가 아는 택시기사분께 문자가 왔는데요. 이게 김성태 개인 방송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하고. 왜냐면요. 안민석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지금 그러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락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기도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괴롭히면 본인을 위한 게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인도 아니고 본인은 다 버리고 합니까? 그죠? 진짜 잔인하네 정말. 공장장 오늘 왜 이래 정말. 그거 답변이 준비되시면 다음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얘기는?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나의 미래도 생각했다. 내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도 구로공단 사거리에서 몸빼 바지 입고 노동자들에게 출근 인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나 선거 기간 내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같은 동료 의원이냐고 선대에 본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아주 화를 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지난번 제가 주진우 기사 이야기했지만은 이재호, 김성태, 넘버 1, 2, 유승민 이렇게 되죠. 괴롭힘 많이 당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보여준 김성태에 대한 인식에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뭐 자유한국당이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잘못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김성태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은 저로서는 뭐 정치 인생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성문 깔끔하게 쓰신 거죠? 안민석 의원도 막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의 속마음을 저희가 잠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준비하고 음악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로 안민석 의원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여는 봤다 나갔다 한순간에 스트레스 당신은 나를 더 피너스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나 완전히 새됐어 나 완전히 새됐어 니 새됐어 나 완전히 뭐 그놈의 새는 언제까지 틀 건지 참. 정말. 아니 이제 사람들이 김성태 의원 나 진짜 이 방송 2년 동안 출연한 그 정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진 상황이라고 해서 방송 출연하지 않으면 그건 더 비겁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참 저희가 좀 잔인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자, 음악은 더 많이 준비됐습니다. 더 많이 준비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는 본인의 책이 영화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 또. 그 많은 분들이 영화 잘 돼가냐고 궁금해 하셔서. 많은 분들이요. 의원님이 말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괴물을 제작했던 그 영화사에서 제 책을 원조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근데 영화사의 고민이 최순실 역할을 누구를 할까. 지금 두 분으로 지금 압축되는 것 같아요. 남일한 씨 아시죠? 네. 남일한 씨와 김혜숙 씨. 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들 분들께 좀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민석 역, 그러니까 남자 주연이죠. 장동건으로 할까, 한석규로 할까. 이 영화사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아니, 의원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제 책 끝나지 않은 불후의 명저가. 안민석 의원님 장동건 씨가 연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배역이네요, 진짜. 아니, 그 영화사 고민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소속사에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책이 네. 4세를 찍었어요.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게 당군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4세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베스트셀러입니까? 만권 넘어가는 책이 요즘 잘 없긴 하죠. 특히 네.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네. 안 팔려요. 만권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를 4세로 만권 잘 안 넘어가는데. 넘었어요. 한 번에 많이 찍었군요. 네. 네. 아니요. 1세부터 해서 1세, 2세, 3세, 4세를 지난주에 찍었고요. 그래서 몇 부나 나갔습니까? 1000부가 넘었어요. 1001부. 네. 그래서 영화사에서 이거 제 영화로 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망설이다가 전제를 깔았어요. 1000만 흥행을 조건으로 깔았습니다. 1000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1000만 명을 흥행시켜라 당신들이. 계약 조건과 계약금은 영업비밀이라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책 장사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북 콘서트를 전국으로 다닙니다. 의원님 이제 그 책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울산, 목요일날 부산. 그래서 책 많이 팔아주시고요. 이 책 수익금은 독일 가는데 여비로 충당할 테니까 애국심의 정신을 담아서 책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했던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저희가 몇 가지 음성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거 듣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공공기관은 정규직 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존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부분 그 개인 자격 신상 도덕성 위주의 검증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제 총리 후보자의 정책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예. 의원님 전화기를 코에서 좀 멀리 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우선 이런 기조로 청문회에 임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조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여야를 가릴 계제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다면 빨리 이 청문 절차를 끝낸 다음에 총리가 대통령한테 장관들 제청을 해야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자질구레 이 지연 말단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신상 문제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총리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인데 그런데 이제 여태는 그런 분이 없었다 보니까 총리로서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끝나고 나서 일단 총평해 보시자면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정치인 경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 능력도 있습니다. 정책 종합 능력. 능력 면에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주신 것을 봐서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게 아마 그 총평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그 총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못 미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 다소 있었지만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보신 거네요. 총평을 하시자면. 일단 어제까지는 그랬고요. 오늘 뭐 추가로 다른 문제가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까지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청문회 하시는 거 듣다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접근 자체가 이제 신선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표방해야 할 보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길래 이런 스탠스를 취하신 건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수와 진보는 입각점과 지향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따라서 대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는 정상적인 대립과 경쟁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뭐 아니면 도식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뭐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다음에 야당이 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경우에 솔직히 이러한 사상결단식 대립에서 자유로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의 경제관료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아마 수락한 이유는 관직 욕심이 때문 아닐 겁니다. 이분이 아마 내정된 일성으로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 저는 그 심정에 절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가 단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수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끌어나갈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단지 진보가 아니라 개혁 진보를 표방한다면 우리도 단지 보수가 아니라 계속 개혁 보수를 표방해서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가치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른정당이 취할 보수는 여태까지 이제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대화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임했고요.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는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설령 저희들 입각점과 지향점에 일부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답변인데 김동연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셨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사와 이거는 내 마음에 속 들진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요. 일단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파격과 탕평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인사 곳곳에서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은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하고는 평소 때 보였던 모습들이 상반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색깔이 과연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능력과 실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이는 인사 모습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공공기관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도 잠깐 내보냈습니다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해법을 낸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예, 지금 공공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익을 내는 곳이 한 11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 이익을 내는 곳이 자기들이 실력이 좋아서 이익을 내느냐? 아닙니다. 거기가 그 영역 자체가 독점적이거나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뭐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즉 금수저 공공기관이죠. 네네. 근데 이 정규직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판에 여기부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들,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들. 그런데 다른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실력이 없어서 적자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공기관 자체가 그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기관부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면 저는 공공기관을 전체 통으로 묶은 다음에 어차피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임금 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규직화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기관이나 민간 회사에 기본적인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나라는 이들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면서 이 구직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소위 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이 총체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저 당장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해법을 나름 제시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거네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요.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 진보, 개혁 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동 유연성도 제고하면서 기업 부담 덜어줘야지 비정규직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치인으로 당연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상대 쪽에서는 임금의 차별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의 안정성, 뭐 지속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해법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간 총리 내정자에게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제가 답변도 들었는데 총리 내정자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신상검증만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답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 자기만의 입장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정하는 데 있어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어제 그 총리 후보자께서 평소 성품대로 매우 그 신중하고 무게 있게 이제 답변을 하시느라 아마 직답을 피하신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그 정부 내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회 야당과도 이견을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총리 후보자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내정자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입국도 했고 환지도 많이 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유리천장을 깼다는 데에서는 저로서는 놀랬고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현재 가장 당면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지 않느냐,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로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강경화 내정자가 유엔에서 국제 무대에서 워낙 잔뼈가 굵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차피 북핵 문제가 이 남북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지금 드러난 몇 가지 신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될지는 아마 청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능력면에 있어서는 강경화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그쪽 해당 상임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꼼꼼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1만 원, 만 원까지 언제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 오히려 자영업자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와 그 지적하실 때는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외람되지만 제 지역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밀집해서 사시는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도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소위 종사하는 업종이 대개 50% 이상이 5인 미만, 아니면 최대 늘려봤자 9인 미만 사업장들의 이 임금 근로자들이십니다. 예. 그걸 뭐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좀 뭐 공단에서 있는 작은 공장들 아니면 식당, 편의점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소위 얘기해서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 아니면 그야말로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되게 주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네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현재 장사도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영상에 커다란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임금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것,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위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소득주도 성장 방향이 의도가 과연 제대로 적중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는 선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하여튼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어제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아는 바 이 지금 경제 이론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세계적으로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인정하지만 여야 간에 다음에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실증된 검증된 이런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 적극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경제 주체가 워낙 여러 겹이기 때문에 각자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정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경제 주체를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각 경제 주체를 다 대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죠. 그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 같고. 자, 오늘도 토론회 있는데 청문회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어제 제가 미처 묻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저 물을 거고요. 다음에 오늘 도지사 하시면서 도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오실 분들이 몇 분 나오십니다. 저는 이 도지사를 하시면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어떤 한계를 드러내셨는지도 제가 살펴봐야지 국민들께서 이분께서 총리로서 자질이 있나 없나를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오늘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주목해서 보겠고요.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는 제가 대충 질문을 드렸고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이해했는데 바른정당 사항도 한두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나가신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접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대표 경선 일정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곧 아마 세부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 의지를 표명하실 텐데요. 뭐 일단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기사 회생해서 자립에 뭐 토대는 세웠다.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저로서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 중이고 다만 우리 이 바른정당 주체들이 이 스스로 결의하고 대회에 천명한 내용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발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자강 자립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뽑히길 바랍니다. 저도 제 스스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잘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한번 느낀 건데 쭉 얘기하시다가 다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십니다. 다만 김영태 선생님이라고 제가. 예. 탈당하신 분들하고 오히려 가깝지 않으십니까? 뭐 옛날 우리 새누리당 있을 때 예. 이번에 우리 탈당했던 바른정당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33명 예. 다들 가까웠습니다. 뭐 되게 다 이제 비박 아니면 정말 뭐 반박에 가까웠던 분들이죠.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들어간 13분들 저 개인적으로야 참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만 뭐 제가 그분들 여러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오로지 이제 바른정당이 제 발로 설 수 있는데 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맞춰서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탈당하신 분들이 더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아는데 왜 탈당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저로서는 새누리당을 제가 가장 먼저 남경필 지사하고 그렇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탈당하셨죠. 이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두둔해서 정당의 존립 자체를 허물어뜨렸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고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고치지 않아 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혀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바른정당의 창당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바른정당 구성원들이 스스로 천명한 자강 자립의 길에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제가 인터뷰에서 뭐 정치적 이야기는 좀 줄였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하고 청문회 이야기만 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죠. 정치적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예. 정치적 이야기도 할 게 많아요. 평소 때 이 뉴스공장은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의원 다만 김영태 선생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불친절한 AS. 김성태 의원이 다녀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절반밖에 문자가 안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절반 중에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응원도 지난주는 딱 한 문자였는데 의원실에서 보낸 걸로 추정되는 이번에는 응원도 좀 있네요. 네. 물론 여전히 김성태 의원을 더 매질해 주세요. 고기로 때려 주세요. 그런 문자들이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문자는 좀 줄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고기를 쏘고 그걸 뭐 사진을 올렸나 봐요. 거기도 댓글이 많다고 하네요. 라고 하며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저한테 수많은 댓글이 공장장 너무 살쪘다. 봐야 받아.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리드. 이런 댓글 중에 빛나는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총수가 너무 야외인 듯하니 고기를 많이 드세요. 예. 저를 뭐 하마나 코끼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사실 무려 10kg가 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면 뭘 먹죠? 방송 끝나자마자 고기를 먹습니다. 점심을 먹죠? 저녁을 먹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먹죠. 깨어있는 시간이 기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10kg를 쪄서 제가 6월 1일부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하여튼 살을 좀 조절해볼까. 제가 살이 빠지면 놀랍거든요. 또 매력이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김진애 박사님에 대한 문자도 많이 옵니다. 요즘 김진애 박사님 팬이 오늘 굉장히 사심을 담아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김어준 자네보다 김진애 여사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네. 이렇게 썼어요. 진짜 사랑하네. 40대 TV에 김진애 여사님이 나올 때는 근엄하셨지. 그런데 김어준 자네와 대화할 때는 어찌나 재치 발랄하고 깜찍하신지 데이트 한번 신청하려고 연구 중이라네. 연구 많이 하시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재치 발랄하고 깜찍하시고, 예. 그리고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패셔너블합니다. 이분이. 예. 완전히 나이를 잃게 하는 패셔니스타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김재희 박사님의 시간 길이가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동안 사실 시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김진애 박사님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자, 도시건축가 김재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 탄핵 기간 이럴 때 시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항상 쫓겼어요. 항상 쫓겼지만 한 번도 안 잘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항상 제가 디펜스를 하는 게 여기 뉴스공장에서 저한테 다만 10분, 12분만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재 독재하는 거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제가 그렇게 항상 하고 있어요. 수 없는 이슈, 탄핵 국면에도, 대선 국면에도 항상 이어진 코너. 짧더라도. 글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제가 고마워해야 될 거는 이 형 오늘 좀 시간도 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고마운 거는요. 제가 사실은 이제 도시와 뭐 주택 건축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여기저기 많이 나갔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뭐 그걸 어느 만큼 예상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예상을 하고? 여기 나가야 책 좀 팔릴 거야. 아니, 책 팔러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그래.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자세한 내용 같은 건 그 다음에 더 원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그 작전이 김어준 공장장님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주면 훨씬 더 많은 독자층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한테 묻어가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 저를 살짝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도 하고 악용도 하고 활용도 밟고 하고. 밟고 가거나. 저보고 조금 더 구박을 하라는 얘기들은 많이 받고 있는데. 구박도 좋아하고 저는. 네. 뭐든지 좋아합니다. 뭐든 좋아. 놀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칭찬도 좋아하고 구박도 좋아하고. 칭찬은 근데 한 번 이상은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40대 아까 그 멘트 중에 제가 40대 근엄하고 지금은 재치발랄 깜찍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지금도 어제 딴 데 가면 또 근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근엄하게 하고 저기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김어준 공장장님 앞에서는 재치발랄 깜찍 모드로 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나마하게 해봐야 통하지가 않거든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 다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죠. 무너뜨리고 싶어. 네. 그래서 그런 적이고요. 오늘 사실 주제를 지난 주일에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가지고 얘기했는데 세종시는?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한 3, 4분만 더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못 했는데 그게 더 나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으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기록관이 어디 있는지. 기록관 어디 있고 기록물에 대한 게 어떻고 그리고 유네스코의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 예. 세계 문화유산 기록물로 돼 있는 건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더라. 그런 멘트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사실 일제 강점기 동안 네. 이 조선인들이 기록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말이죠. 이런 인식이 완전히 무지렁이에 무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쭉 하다가 네. 우리가 그렇게 선진화된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희 아버지 때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대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말이죠. 예.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실제로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전부터도 지금 이제 우리 세계 문화 기록 유산 1호가 뭔지는 아시겠죠. 당연히 그거는 딱 상황 하시더라도. 모르겠는데요. 훈민정음이시요. 훈민정음. 그건 당연히 훈민정음이죠. 근데 네. 그게 1995년인가 85년인가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훈민정음 하나만 만든 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뭐 그냥 맞습니다. 세계 곳곳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이래서 재밌는 거죠. 그걸 이제 꼬박꼬박 고려 때부터 시작한 건데 꼬박꼬박 그걸 이제 다 했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은 사관이라고 지정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떤 기록이 있는지는 왕은 못 보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을 못 보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터지긴 터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여러 군데. 네. 백업 드라이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뭐 그동안 못했던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이렇게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 시대에는 사고라는 걸 만들어서 네. 처음에 이제 근데 정말 지적이 오시는데요. 4사고가 아니라 5사고입니다. 막 이러고 저한테 오는 거고 규장각이 아니라 춘추관입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그때 한 번 말을 실수를 해서 규장각이라고 그랬는데 춘추관이요. 4개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4개가 있고 처음에는 4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춘추관 그다음에 이제 예조에 속해 있는 춘추관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거 그 불타지 않은 거 그다음에 송주 그다음에 충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재미나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왜 다 한양 이남에 있었을까.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이 타가지고 전주 거만 남아 있었어요. 전주에서는 그걸 다 피해가지고서 묘양산에 갖다 놨다가 겨우 피했는데 다시 그거를 5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는 다 산속으로 갖다가 좀 숨겼어요. 그래서 춘추관도 있었지만 강화에 처음엔 만이산에 있다가 나중에 정족산으로 가고 태백산에 갖다 놓고 산에다가. 오대산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제대로 보존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시대의 기록을 남기는 걸 왕도 볼 수 없지만 이건 꼭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보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이게 다 무너졌던 거죠. 근데 2가지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일본에서도 가져갔어요. 그거를 기록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거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가져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가져간 거는 정족산성에 있던 걸 가져갔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지금은 잘 아시는 어디 있죠? 지난번에 같이 드렸습니다. 세종시요? 아니요. 지금은 북한에 어디 있냐고. 잊어버렸어요. 김일성 국립대학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지금 왜 당연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 국립대학 그러니까 다 이걸 보면은요. 또 오대산에 있던 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동경국립대학에 갖다 놨어요. 국립대학에. 동경국립대학에 갖다 놨다가 그거는 화재가 나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도. 근데 북한에 가져간 거는 김일성 대학에 갖다 놓고 잘 보관을 하고
제가 그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거 이제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거는 또 이제 규장각에 일부 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추관이 아니라 규장각이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규장각 보관하는 것은 규장각에 가 있군요. 규장각에 네. 가 있고 또 일부는 부산에 있는 기록관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선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현대로 와서는 사실은 이제 국가 기록물에 관련된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하도 제대로 기록 문화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질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10페이지 넘어왔대잖아요. 10페이지. 글쎄 말이죠. 어느 호텔 예약한 거 뭐 이런 거, 어느 회의장 예약하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도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법률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대통령 기록물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되고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그 시스템주의자였기 때문에. 시스템주의자에다가 네. 기록에 저도 한번 독대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독대라는 거 해봤는데 그 옆에 또 딱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경수 의원 아니셨는가 싶은데 마지막 비서관 옆에서 뭘 쓰고 있는데 제가 불안해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청와대에 했었던 모든 발언과 대화 내용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글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서 했던 게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사초를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행위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행위를 기록하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4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에 정부청사 안에 본관이 있고요. 국가기록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는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어서 2015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 상당히 이제 가볼 만한 데고 그리고 부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2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앞으로 기록물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이 지금 세종시에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영구적으로 다 거기다 수용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2030년까지만 수용하게 돼 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이제 30년만 앞으로 대통령 한 2-3번만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용 한계가? 그 수용 한계가. 네. 처음부터 더 크게 짓죠. 그때. 아니 근데 그렇게 크게 지금도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글쎄요. 어떻게 할지 지금도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명박까지로 끝나 있거든요. 네. 박근혜는 아직 들어와 있질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고 나면 또 하나 그 다음 단계로 어딘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거 한 가지. 그거는 저희도 참 고민을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게 지방기록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졌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4대 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옛날 기록물들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관이 돼 있는 거냐 잘 모르잖아요. 돼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방에 관련된 기록물은 지금 전무 상태입니다. 법에는 돼 있어요. 지방정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도지사가 만든 도지사가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솔직히 우리 민생에 관련돼 가지고 결정되는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 요새는 다 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록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게 앞으로 더 숙제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딴 거 질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아니, 기록관, 이제 건물로서의 기록관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기록관이 해야 하는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옛날 춘추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춘추관에다가 사초를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춘추관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모릅니다. 언론관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청와대 춘추관 그러면 거기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관으로 바꿨어요, 그걸?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아니죠. 그러니까 뜻을 춘추관이라고 하는 거죠. 제 뜻은 뭐냐면은 언론이라는 거 하는 거는 사초를 만드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뜻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 비판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춘추관, 그러니까 지금의 춘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어원을 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건축이 전공이시면
그 의원 있을 때는 4대강 저격수였잖아요. 그럼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잘 눈에 잘 안 띄었습니다. 네. 잘 안 띄었지만 거의 매일 4대강에 대해서 첫 1년은 예. 정말 매일매일 4대강에 제가 대해서 바로 그 춘추관에 가서 네. 매일 브리핑복도 들고 그러니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원조 저격수 4대강. 아, 거의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감사 뭐 3번이나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서 제가 내가 그 활동할 당시에 시간이 그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 하신 거는 굉장히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구분을 두 개로 딱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정책 결정 과정을 보겠다. 결정 과정을 이건 한 번도 여태까지 다뤄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는 청문회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 청문회나 아니면 무슨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안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방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스타트는 그거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감사원의 감사는 제가 사실은 그 양건 감사원장 네네. 그때 청문회 할 때 제가 이제 감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때 그 전 자료를 감사원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4대강 감사 자료를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혀 외부에 안 보여줍니다. 열람만 되고 있고 쓰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원의 문제는 뭐냐면은 독립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중간 자료들을 다 안에다 놓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것만 바깥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검증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할 자가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첫 번째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누구였느냐 기억하시죠? 은진수라고. 아 예. 네네. 이명박의 측근이라고 하는 은진수라는 네네. 사람이 감사관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악뿐이 아니라 1년 동안을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감사관에 저기가 굉장히 권한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느 만큼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책 감사를 별도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4대강의 그럼 지금의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예. 이거는 모니터링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거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결정해 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게 수자원 부분을 국토부에서 떼가지고 이제 환경부에 넣는데 이거는요 거의 50년 동안 얘기하던 과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처음에 딱 저는 결정을 어디로 해서 좋다 나쁘를 떠나서 대통령이 딱 결정해 주신 게 이게 좋습니다. 다만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자료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그거 옮기고 이관하고 막 이러면서 부처에서 자료 이관할 때 이관하고 뭐 저기 할 때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아직은 저기 왜 얼마 전에 감사원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감사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저쩌고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바뀌어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랬는데 누군가 그랬겠죠. 네. 누군가 그랬고 그 다음 날은 누군가 그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게 이제 총리가 인준이 되고 나면 총리가 요청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가 또 공익감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 오늘쯤에 그 환경회의라고 있어요. 한 40여 개 단체, 환경단체가 모여서 했는데 여기서 공익감사 신청을 감사원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저기가 있어서. 뭐 이 4대강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뭐 정치적인 것이고 결국은 뭐 감옥 보내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죠. 그런데. 뭐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시지 마시죠. 아니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4대강 문제나 자원외교나 이런 여론조사 해보면요. 이거는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80%에 육박해요. 네네. 누구?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저도 지난번에 4대강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상한 게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가. 이건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숫자항공사의 목을 비틀었느냐. 예. 어떻게 국가재정법의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모든 영향평가를 싹 없애버렸느냐.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냐하면 이게요, 앞으로의 국정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같은 희한한 국가적 그 사업이 이런 식으로는 다시는 못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오셨다 하더라도 국가의 견제 기능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런 일을 할 때 국가적으로 견제할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실수를 그래서 되짚어가지고. 그때 가령 국회라든가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고 온갖 학술기관에서 어떻게 이걸 했느냐 이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